사회복지 역사 5월 2일 우리 수업에 대한 보강 시간입니다. 자, 우리 수업 시간에 미리 공지 드린 대로 우리가 5월 2일 금요일 수업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 수업은 5월 12일 날 우리가 온라인으로 그렇게 이제 대체된다라고 제가 학습 계획서도 그렇게 학교에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5월 2일 수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6월 달에 가서 따로 보강을 하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가 온라인 수업 듣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온라인 수강 시간은 제가 6월 10일까지 한 3주 정도, 한 달 정도 되겠죠? 오늘이 5월 12일이니까 제가 6월 10일까지 제가 들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그 시간 안에만 수강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따로 진도를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3월 달에 우리 처음 배웠던 그 순간부터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지난 5월 9일 금요일까지 진행한 그 수업 내용까지 제가 간단하게 요약하는 그런 식으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업 하시면서 그냥 참고사항으로 한번 들으시면 부담 없이 그렇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은 우리가 처음 수업할 때 뭐 들었던 내용들, 사회복지 발달사에 대해서 의의가 어떻게 되는지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미 이 내용은 우리가 처음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데올로기 그 부분을 하고 나서 지금 나오는 내용들은 제가 마지막 수업 시간에 이제 정리하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PPT 자료를 보면은 지금 이제 화면에 보이는 이 장면 같은 경우도 우리가 마지막 시간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사회복지 발달이 시작되고, 그리고 발달에 대한 구분, 그 빈민법 시대, 그리고 이제 사회보험 시대. 지금 우리 학교 수업 시간에는 지금 우리 갈로 2번 사회보험 시대 아마 여기까지 지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것이 이제 우리가 사회보험 시대를 마치면 복지국가 시대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전체적인 이제 한 사례가 끝나게 되는데,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세부적인 설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학기 초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마지막 수업 시간에 요 PPT 내용을 보면서 전체적인 그러한 내용을 한번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는 3번 봉건사회와 빈민법,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수업 진도가 계속 나갔기 때문에 요 내용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우리 봉건사회라는 것, 특히 사회복지가 처음 이제 우리에게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사회복지가 처음 태동하게 된 그 배경에는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사회복지를 한번 해보자 이것이 아니라 분명히 정치적인 배경과 이 사회적 배경이 이제 어찌 보면은 이제 배후에 있었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듯이 빈민법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은 봉건 사회를 어찌 보면 배경으로 하면서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그러한 이제 상황에서 제일 대표적인 것이 이 장미 전쟁, 우리가 이미 들어서 아시겠지만 그 당시 봉건 사회는 가장 대표적으로 이 귀족 사회, 신분 사회가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여러분들도 이제 충분히 뭐 세계사 수업 시간에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이미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그 당시를 보면은 이 봉건 사회라 그러면은 우리가 대표적인 이제 우리가 신분 사회를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분 사회에서는 가장 우리나라도 양반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 당시에는 이제 중세 이제 봉건 사회에서는 이 귀족들이 중심이 되어서, 귀족이라고 해서 다 같은 귀족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왕위를 이어가는 뭐 전주희 씨 또는 안동 김씨 뭐 이렇게 굵직한 그런 집안도 있는 반면, 또 일반 그냥 어찌 보면은 초야에 묻혀서 살아가는 작은 또 이제 양반들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귀족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공작과 백작과 후작, 자작, 남작 뭐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데, 보통 보면은 자작과 남작은 순서가 또 바뀌는 경우도 있는데, 공식적으로 우리가 공작이라 그러면은 우리 화면에 보이듯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왕위 혈통을 잇는 귀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는 보면 젠틀이들, 이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귀족처럼 보이려고 얼마나 많이 또 노력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양반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턱수에 만지면서 뒷짐지고 걷는 에헴 하면서 이렇게 걷는 것이 아니라, 이 중세 봉건 시대에는 이 자선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단 말이에요. 이 자선 활동을 많이 했던 이유는 바로 자신들의 이 자선이 추후
사후 세계에 가서 자신의 이 천국의 기독교 사회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천국에 많은 상급이 쌓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귀족들을 중심으로 자선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귀족 밑에 있는 돈 많은 저런 이제 거부들, 요즘 우리 표현들 하면은 그 뭐 대기업이나 뭐 중소기업 이렇게 부자들 되겠죠. 이런 재벌들이 자신의 신분은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우리나라는 신분 사회는 아니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 요즘 그런 건 전혀 없지만 예전에 자신의 조상들이 예를 들어서 뭐 사회적으로 좀 천대받는 그런 이제 집안이었다 하더라도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고 사회적 명성과 지위를 갖추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젠틀이들은 그 당시 신분사회에서 자신들도 귀족 흉내를 냈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젠틀이들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많은 또 존경을 받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 단어 중에 젠틀맨도 멋있는 사람, 신사적인 사람, 이런 좋은 사람에 지칭하는 그런 이제 하나의 대명사로 쓰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젠틀이가 거기 젠틀맨이 젠틀에서 유래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소작농들 일부 농토를 받아서 이제 농사를 지은 다음 일부를 이제 지주한테 주고 자기가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일부를 살아가는 요먼들, 뭐 이런 사람들. 그래서 그 당시는 굉장히 폐쇄적인 신분사회였습니다. 하지만 신분 상승의 주요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직자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 왜냐하면 종교 사회였기 때문에. 자, 이런 시대 배경 속에서 절대 왕정이 시작되는데, 절대 왕정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한번 중세 봉건 사회에서 우리 오래 살아왔으니까 이제 한번 절대 왕정을 한번 해보자, 이런 개념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영국 사회에서 1455년도부터 1485년간 이 30년 동안 영국 내부에서 내전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영국 내의 최강의 귀족 집단들인 이 어찌 보면은 자신의 집안의 이 가문, 문양을 상징하는 붉은 장미를 상징하는 이 랭크스터 가문하고 흰 장미를 상징하는 요커가 간에 내전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내전을 통해서 서로가 피를 많이 흘렸단 말이에요. 손실이 많았겠죠. 그런 찰나에 바로 이 랭크스터가가 정권을 잡으면서 결국 장미 전쟁을 통해서 정통성을 회복했던 이 튜더 왕조, 헨리 집안이죠. 걔들이 결국에는 정권을 잡고 나니까 이제 30년 동안 자기들이 잃은 게 많잖아요. 잃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거둬들여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왕권을 강화시켜야 되겠죠. 어떻게 잡은 왕자리인데. 그렇기 때문에 왕권 강화를 위해서 중앙 집권화를 시키고, 그리고 관료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종교전쟁, 종교개혁. 여기서 말하는 종교개혁은 우리가 이 루터가 했던 그 종교개혁과는 다른 내용이죠. 루터가 1517년 맞죠? 1517년 10월 31일 날 이 독일의 구텐베르그 성당에 95개조 방방문을 내가 걸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 종교개혁을 일으키잖아요. 그런데 그 종교개혁과는 상관없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교개혁은 그 당시 귀족 못지않게 그 당시 굉장히 파워를 지니고 있었던 그러한 이 종교계의 힘을 좀 날개를 꺾은 거죠. 자신의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종교개혁까지 이렇게 해서 절대 왕정이 시작되었다는 거. 그렇게 해서 절대 왕정이 시작되었다는 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왕의 힘이 커지게 되잖아요. 그 말은 바로 뭐냐면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정치적인 배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지는 게 바로 뭐냐면은 이제 사회적 배경입니다. 그 당시 이제 정권을 잡았으면은 국민들이 행복하게 잘 살아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 보면은 이 자영업자를 비롯한 우리 서민들이 살기가 많이 힘들다 그러잖아요. 왜냐면 경기가 너무 어려워져가지고. 그래서 뭐 살아가기에 월급은 안 오르고 물가는 지금 너무 많이 오르고, 그래서 지금 MZ세대들 같은 경우는 취업도 잘 안 되는 상황이고, 그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현재 우리나라는 많이 좀 위태로운 상황이고, 그럴 찰나에 물가까지 올라버리니까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찌 보면은 우리가 국가를 향해서 국가 정권을 잡고 있는 집단을 다해서 어떻게 합니까? 좀 똑바로 좀 하라라고, 국민들의 살기 좋은 세상을 좀 만들어라고 막 이렇게 선수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그 당시 이 랭크스터 가문도 정권을 잡고 나니까, 이 헨리 집안이 정권을 잡고 나니까 좀 국민들이 평온하게 잘 살아야 되는데
마침 문제가 터져서 국민들이 살기 힘들어지고 있어요. 대표적인 사례가 인클로저와 뭐 저런 이제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인클로저는 그 당시 농민들 대부분은 대표적으로 농업 생산성으로 있었는데 농민들의 생산성마저 줄어든 상태에서 그 당시 국제적으로 양털 가격이 많이 올라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저 정해진 일정 농토 속에서 양을 키우는 것보다는 이 기존처럼 이 곡식을 키우는 것보다는 양을 키우는 것이 훨씬 더 자신에게 소출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것은 이 양모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이 지주들이 농지를 변경시켜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일들도 있었고, 그리고 흉작도 있었고, 인구 증가도 있었고, 이런 다방면에 걸쳐서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살기가 너무 힘들어져 버려요. 이런 문제가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되다 보니까 죄송해요. 계속 이제 발생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되냐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살기가 힘들어져 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도 덮치게 되고, 특히 우리 수업 시간에도 한번 잠깐 다뤘지만은 뭐 흑사병이나 기타 그런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도 사람들이 살기가 너무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정권을 잡았고 사회적으로 너무 살기가 힘들어지니까 기존의 방법대로는 계속 정권을 유지하기에 많은 한계점이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내서 그걸로 사회를 다시 한번 이끌어가자면서 만들어내온 것이 바로 뭐냐면은 바로 이 튜더 집안의 마지막 왕이었던 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만들어낸 1601년도에 엘리자베스 구빈법이 세계 최초의 사회복지법으로 그래서 이제 모습을 드러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서 이제 두 번째 자료 보시면은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빈민법이 이제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 빈민법이 시작이 되는데 이 빈민법은 뭐 여러분들도 많이 봐와서 알겠지만 이 빈민법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은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 가진 자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계속 잘 유지시키기 위해서 어찌 보면은 이 빈민법을 만들어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어찌 보면 시작이 되어서 오늘날의 사회복지까지 발전해 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세계 최초의 사회복지법이 정말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오늘날의 사회복지와 같은 그러한 어찌 보면 이데올로기 패러다임을 가지고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중요시 보는 이유는 이렇게 시작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오늘날의 사회복지까지 발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여러분들이 수업 자료나 이런 것들 우리가 뭐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복사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복사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요즘 컬러 프린터부터 시작해서 요즘 굉장히 뭐 복사가 너무 잘 되고 있잖아요. 이 복사 기술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게 됐을까요? 처음에 누군가는 손으로 그대로 옮겨 적는 필사를 통해서 옮겨 적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어찌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하니까 누군가가 등사 기술이라고 그랬죠. 옛날에는 등사 기술을 만들어냈겠죠. 인쇄 기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만들어지다가 오늘날에 어디까지 발전했습니까? 그렇죠. 대형 확대 컬러 프린터나 이런 것들이 요즘 너무 잘 나와 있잖아요. 이것처럼 빈민법도 그런 맥락이라 보시면 돼요.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사회복지로서의 조금 한계는 있었지만 거기에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시작이 있었으니까 이런 발전을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빈민법이라는 것은 우리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빈민법에서는 일단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빈민법은 앞서 설명드렸던 그러한 이제 정치적인 배경과 사회적 배경을 토대로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결국 어떻게 되었다? 1601년도에 엘리자베스 여왕으로부터 이 법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첫 번째 법이 엘리자베스 빈민법이에요. 자, 엘리자베스 빈민법은 말씀드렸듯이 우리 이렇게 튜더 왕가의 이런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 1601년도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 구빈법을 만들고 이 사람은 바로 이어서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만들어내게 된 여러 가지 사유는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이제 엘리자베스 빈민법이 이제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데 그 엘리자베스 빈민법의 특징을 이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되겠죠. 엘리자베스 빈민법의 가장 큰 특징은 아마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빈민들을 어떻게 했다? 그렇죠? 빈민들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빈민과 근로 능력이 없는 빈민 그리고 요보 아동으로 결국 이렇게 나누는 데 있어서 조건은 바로 뭐였냐면 노동 능력 유무입니다. 그 노동 능력 유무에 따라서 이렇게 세 부류를 나눴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바로 당연히 시대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제일 대표적으로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는 따지고 보면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자 보세요. 결국 뭐를 기준으로만 노동 능력만을 기준으로 나눴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인도주의적 동기보다는 그 당시 사상되어가는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맥락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보시는 게 더 정확하다 보시면 되겠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노동 능력을 기준으로 빈민을 이렇게 분류한 밑바탕에는 가진 자들 그들의 생활을 향상시키려는 어찌 보면은 욕심이 많았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반대로 이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허덕이고 있을 때 그런 사회 취약계층 사람들의 삶을 향상시키려고 하는 그런 순수한 인도주의적 동기보다는 그들을 즉 빈민들의 삶을 좀 더 체계적으로 분류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노동력 즉 사장되어가는 노동력을 좀 더 조직화해서 그 사회의 생산력을 좀 더 제고시키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을 보다 쉽게 관리하려고 하는 당시 지배계급들의 자기 보호적인 전근대적인 발상에서 시작된 것이 바로 무엇이다? 엘리자베스 구빈법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생산력 제고와 뭐 노동력 쉽게 관리하라는 거, 자기 보호적인 그런 발상, 제가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문제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시작이었죠. 우리 앞선 내용 잠깐 볼까요? 아까 전에 이 문제점 하기 앞서 노동 무능력자 이 두 번째 줄을 보세요. 노동 무능력자들에게 지금 나오는 부분이 있잖아요. 자, 이 노동 무능력자들에게 지금 나오는 요 내용들을 이제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자, 내용 보겠습니다. 자, 이 노동 무능력자들에게 주었던 내용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근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국가에서 지은 시설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자, 분류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거기 들어가서 뭘 먹고 자랐을까요? 뭘 먹고 살았을까요? 당연히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기여를 통해서 만들어진 건물도 아니고 자신의 기여를 통해서 생산된 어찌 보면 음식을 먹은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국가가 물론 빈민을 통한 빈민 구제를 통해서 그렇게 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지은 구빈시설에서 국가가 제공하는 밥을 먹었단 말이에요. 굉장히 열악했겠지만 초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기여 여부와 상관없이 자격 조건을 갖춘 그 이유 때문에 혜택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날에 뭘로 적용되고 있냐면은 바로 이 공공부조의 시작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공공부조는 자신의 기여 여부와는 상관없습니다. 얼마만큼 내가 그러한 조건을 갖추느냐에 따라서 혜택을 받는 게 되겠죠. 물론 그 혜택은 지금도 국가마다 그 국가의 사회복지 수준은 물론 그 국가가 지향하는 이제 이데올로기에 따라서 갈라지겠지만 똑같은 이데올로기 기준이라면은 그 국가가 지향하는 패러다임이 똑같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는 그 국가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 수준은 그 국가의 경제력과 비례관계로 간다는 거. 그거는 수업 시간에도 말씀 많이 드렸으니까 엘리자베스 구빈법에서는 요 내용을 조금 더 한 번 더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하다가 이제 엘리자베스 빈민법이 1601년도에 만들어져서 지속되다가 이제 법이 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개정이 돼야 되겠죠. 왜? 법은 항상 한계점과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게 정주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정주법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그 당시 혜택이 좋은 교국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이 빈민들을 억압시키고 있잖아요. 그 빈민들을 이동을 단속한 법이 바로 뭐다? 이 정주법. 뭐 그 정도는 충분히 아시는 거고. 그리고 길버터법은 그러한 법들이 만들어지다가 길버터법은 물론 그 전에 1722년도에 세 번째 줄에 있죠. 작업장이라는 법도 있긴 있었지만 뭐 수업 시간에 그냥 간단하게 작업장 법은 말 그대로 모든 이제 혜택과 모든 이제 작업은 그
그 당시 작업장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 원의 구조보다도 이 작업장 안에서 모든 것이 더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가 있었고, 그러다가 한 60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길버트법이 만들어지게 되죠. 하원 의원이었던 이 토마스 길버트가 제안했던 인도주의적 구빈제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표현대로 하자면은 오늘날의 사회복지법과 가장 유사하게 그런 인도주의적 차원의 성격이 조금 나오게 된 게 바로 뭐다? 이 길버트법이었습니다. 결국 엘리자베스 구빈법, 즉 지금 이 길버트법이 만들어지기 거의 2세기 전인, 거의 구체적인 시간으로 따자면 거의 181년 전에 엘리자베스 구빈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또 이런 오늘날의 이런 법들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보시면 되겠죠. 여기에서는 제일 밑에 있는 거택보호와 원의 구조를 처음으로 인정한 법이 길버트법이었다는 거, 그걸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죠. 스피노랜드법. 이건 여러분들이 과제로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법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여러분들이 내용을 보시면 나와 있고요. 이 법은 말 그대로 최저생활보장법입니다. 이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법은 국가마다 그 이름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생활보호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피노랜드법은 바로 이제 이 빈민,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임금을 보조해주는 제도. 그래서 세계 최초의 사회복지법은 엘리자베스 구빈법.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세계 최초의 사회복지법인 동시에 바로 뭐라고 그랬죠? 공공부주의 또한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로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혜택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스피노랜드법은 그 공공부주에서 차지하는 가장 큰 부분이 뭐냐면은 바로 최저생활보장법, 우리 표현대로 하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입니다. 이 내용은 바로 이 스피노랜드법에서 유래되었다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 과제도 해야 되는 것처럼, 그러면은 이 세계 최초의 사회복지법은 엘리자베스 구빈법인과 동시에 공공부주의 시작이 됐잖아요. 그럼 그 공공부주의 제일 큰 부분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즉 최저생활보장법은 스피노랜드법에서 왔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 기초생활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해줘야 될지, 이것은 1834년도 신빈민법의 열등처우의 원칙, 즉 국가로부터 그냥 수급을 받는 사람은 일해서 받는 수익을 올리는 사람보다 절대 더 많이 받아서는 안 된다는 그런 열등처우의 원칙에서 그 기준이 제시되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자본주의 국가에서 이 원칙을 다 적용시키고 있죠. 그래야지만 일하는 사람들이 근로의욕이 떨어지지 않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국가로부터 손을 벌리고 수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 수도 있겠죠. 그 사람들에게 근로의욕을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은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빈민법과 중상주의라고 또 뭐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 빈민법과 중상주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상주의는 서구 절대왕정 시절 상업과 무역을 중시 여기던 정치, 경제, 정책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본다면은 지금 이 시대만 하더라도 절대왕정 시대이기 때문에 당연히 뭘 해야 될까요? 그렇죠. 왕권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국방력이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요, 지금 우리나라도 보세요. 국방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좋은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좋은 무기는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그렇죠. 자체적으로 기술 개발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미 만들어진 좋은 것을 사와야 되기 위해서는 또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이나 그때나 국가의 강성함의 기준은 바로 국방력과 그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경제력,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건 수업 시간에 우리가 많이 들었던 내용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렇죠. 아직 세계적으로 유통되는 달러가 아직 보편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당연히 금과 이 귀금속, 은 이런 것들 확보에 대한 관심이 많았겠죠. 그래서 자기 나라에 물건을 많이 팔고, 그리고 다른 나라에게 많이 팔면은 외부 자원이 많이 자기 나라로 들어오겠죠. 대신에 파는 것보다는 수입하는 게 더 많으면은 자기 국가 내부에 있는 게 밖으로 유출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날의 이 보호무역의 초기 모습이 이 당시에도 이미, 물론 그 당시에는 뭐 보호무역이라는 말이 잘 없었겠죠. 맥락만 같았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또 금강 개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또 관심도 많았고, 그로 인해서 신대륙 탐험도 이 시대에 굉장히 유행을 하면서 항해 기술이 매우 발달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중상주의 시대에는 당연히 노동력 중시 정책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잘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일단 봐주시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보시면은 이번에는 세 번째 이제 신빈민법 시대로 갑니다. 자, 결국 뭐냐면은 엘리자베스 구빈법을 통해서 1601년도 엘리자베스 구빈법, 그리고 1662년도에 정주법, 그리고 1722년도에 작업장법, 1795년도에 스피노랜드법, 이런 많은 법들이 개정되어 오면서 시대가 계속 바뀌고 있는데, 수업 시간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시대는 바뀌더라도 그 사회를 이뤄가고 있는 생산 체계가 변화가 없다면은 큰 시대는 시간이 지나갔다 하더라도 큰 변화는 없을 거예요, 아마. 예를 들어서 1970년대에 공부한 사람들과 1980년대는 큰 차이가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다 학력고사 시대로 우리나라 거의 주입식 교육 위주로만 갔었기 때문에. 그런데 90년대로 넘어오면서 우리나라가 1994년도 구사학번부터 수능시험 체제로 바뀌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수능 체제로 바뀌면서 바로 이제 다양하게 좀 더 보편적으로 학습에 대한 방법도 많이 바뀌어 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뭐 수행평가 이런 건 전혀 없었어요. 오직 뭘로만 평가를 했냐면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으로만, 성적으로만 평가가 이루어졌단 말이야. 다른 뭐 예를 들어서 뭐 상점이나 뭐 봉사활동 이런 거 자체가 없었단 말이야. 오직 뭐만 잘하면 될까요? 시험만 잘 치면 되었어요. 근데 요즘은 좀 다르죠. 중간고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뭐 30점, 그리고 기말고사 성적이 뭐 30점, 그리고 수행평가랑 뭐 이런 것들이 뭐 3, 40점 해서 100점 만점을 해서 성적이 매겨지잖아요. 물론 이제 많이 우리나라도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그것처럼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그 사회 체제도 많이 바뀌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영국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601년도 17세기가 시작된과 동시에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만들어졌지만 이것이 정주법을 지나고 작업장법을 지나고 길버트법을 지나면서 스피넴랜드법에 좀 왔을 때 1795년도에 왔을 때는 이제 뭐가 됩니까? 그렇죠. 이제 산업화가 더 본격화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산업화가 더 본격화되고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가 됐냐면은 예전에 만들어진 그런 시대의 법으로는 더 이상 현 시대를 유지하는 데는 한계에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이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법을 만들어낸다고 해서 그걸 신빈민법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시 얘기해야 될 것은 신빈민법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의 구빈민법은 말 그대로 빈민이 대상이었다면은 신빈민법의 대상자들은 이제 빈민 플러스 그 당시 주를 이루고 있는 근로자들, 이 프롤레타리아 계급들이 또 많이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즉, 그 당시 케어를 해야 되는 사람들의 대상자가 변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 제대로는 이제 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19세기 초 사회 경제적인 상황을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그 당시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가 나라가 어렵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안정이 안 돼 있고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정국도 불안하고 경제도 불안하고 굉장히 지금 조금 뭐 완전 그건 아니겠지만 살짝 색깔은 다른 춘추전국 시대가 돼버렸죠. 힘센 사람이 짱이었잖아요. 춘추전국 시대는. 근데 지금은요. 비슷한 돈 많은 사람이 모든 게 좌지우지하는 그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 사회에 어찌 보면은 주를 이뤄가는 하나의 맥락도 조금 돈 앞에서 다 무너지게 되고, 신념도 이런 말 좀 하지만 돈 앞에서 무너지게 되고, 법 앞에서 많이는 평등해야 되는데 이 법 앞에서도 이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조차도 부정과 비리, 즉 돈 앞에서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뭐 다는 아니지만 일부 많은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영국 사회 19세기 초 영국도 지금 굉장히 많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도 근로자들과 함께 이런 이제 살기 어려워지니까 이런 이제 러다이트 운동이나 뭐 기타 등등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고, 심지어 우리 시험에도 나왔듯이 제6법과 피툴루 대학살이라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어찌 보면 정치적으로 약진도 하고 또 더 과격해지고 있고 막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존의 법으로는 더 이상 바뀐 시대를 유지하기가 케어하기가 힘든 시대가 지금 돼버린 거예요 지금요. 그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이제 영국 사회에서 어떻게 합니까? 기존 법은 안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하겠다?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내자 이런 맥락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뭐냐면은 그 당시에 영국 사회에서 야 이제 우리 안 되겠다. 지금까지 우리가 진행해온 이 법들로는 바뀐 시대에 이 많은 사람들의 이 욕구 불만을 또 이 정치적으로 저렇게 약진하고 있는 저 근로자들을 그리고 밑에서 같이 커버 쳐주고 있는 그런 이제 빈민들을 우리 사회가 어찌 보면 교통정리하기에 너무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한마디로 이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 시대에 왕립빈민법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즉 바뀐 시대에 맞는 법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의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드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그 위원회의 핵심 인물로 시니어와 체드윅을 어찌 보면 뽑았죠. 이게 뽑고 나니까 이 사람들 마침 뽑았는데 누구였어요? 그렇죠. 자유방임주의자들입니다. 이 위원회는 1832년도에 만들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자유방임주의자들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뭐냐 하면은 어떤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욕구 결핍으로 인해서 나타난 그런 문제들 중 1차적인 문제는 결국 누구한테 있다고 보는 거냐면 바로 너한테 있다고 보는 거예요. 신자유주의자들이죠. 지금으로 표현하면은. 그 자유방임주의자였던 이 시니어와 체드윅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우리가 그 당시 굉장히 많은 사람들 물론 이제 악용을 하기도 했겠지만 스피넴랜드법을 비롯한 임금 보조 정책 또는 원해 구호를 처음으로 법으로 인정했던 길버트법 이런 기타 등등 법들이 어떻게 됩니까? 잘못되었다고 받는 거죠. 왜? 책임은 너한테 있는데 왜 국가가 이런 걸 정책을 만들어서 너한테 해줘야 되냐? 이런 맥락을 가진 사람들이 정책을 만들다 보니까 당연히 왕립빈민법위원회에서 만들어진 1834년도 신빈민법은 결국 세 가지 원칙을 내세우게 되는데 그 세 가지 원칙이 물론 오늘날의 이 국민기초생 우리나라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 제도에 의해서 얼마만큼의 최저생활을 보장해 줄 것인가에 대한 원칙이 정해지는 것은 여기서 물론 비롯되었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사람들 기준으로 해서는 이 법이 자기들 더 억압시키는 법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신빈민법의 세 가지 원칙이 만들어지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그 당시 기존의 법은 영국 사회를 더 이상 이끌어갈 수 있는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만들어낸 법이 왕립빈민법위원회를 통해서 만들어졌지만 그 법을 만든 사람이 마침 또 자유방임주의자 그러다 보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더 안 맞는 법이 되어버렸죠. 어쨌든 간에 신빈민법에서 만들어진 세 가지 원칙은 열등초유 원칙 이 법의 설명에 대해서는 많이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제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보고 그리고 작업장 제도의 원칙 모든 여기서 그때고 폐지 이 말은 바로 뭘까요? 길버트법이 폐지됐단 말이죠. 그나마 오늘날의 사회복지 정신과 비슷한 길버트법과 스피즐랜드법들이 이때 다 폐지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보시면은 이거는 지금 이제 작업장 제도에 대한 이제 그러한 이제 설명이니까 요거는 여러분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중앙 집권화의 통일 자 이것도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 제가 이것도 과제로 넣을까 했는데 그러면 양이 너무 많아질 것 같아서 과제하다 욕할 것 같아가지고 일단 하나는 뺐는데 행정의 중앙 집권화 통일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적용되고 있는 건 바로 뭐죠? 지금 우리나라 기초생활수급 공공보조를 통한 국민기초생활수급 제도를 통해서 중위소득 하위 32% 사람들이 받고 있는 이 생계급여는 대한민국 어느 위치에 가서 살더라도 똑같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을 다 통일시켜 놨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면요. 옛날 구인법 시대처럼 서울 강남에서 국민기초생활 생계급여를 4인 가족은 거기서는 4인 가족이 300만원 받고 그리고 부산에 가면은 280만원 받고 대구에 오면 250만원 그런데 잘 알지도 모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오지 상간 오지로 들어가게 되면 뭐 50만원 받고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사람들이 다 어디로 몰릴까요? 많이 주는 쪽으로밖에 몰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우리나라도 물론 지방자치제에 의해서 자기 지역 주민들에게 일정 지역 주민에 내에서 어느 정도
뭐 지역 화폐로 또는 다른 걸로 해서 뭐 좀 더 지급하겠다. 우리 코로나 때 보면은 왜 어떤 지역은 자기 지역 주민들에게 뭐 20만 원씩 주고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거는 이제 자기 지역 자치 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별개이지만 국가 차원에서 하는 이러한 공공부조에 대해서 모든 것을 통일시킨 거는 바로 이 열등처의 원칙 중 행정의 중앙 집권화의 통일,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나라 모든 공공부조 생계급여를 어느 곳에 살고 있더라도 똑같이 지급하고 있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로 봐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외국에 갔어요. 이제 일본에 가서 살게 되었어요. 그럼 줄까요? 안 줍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에 한해서 조건을 통해서 이제 생계급여가 나간다는 거. 물론 교육급여와 의료급여 기타 관련된 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하지만 외국에 파견 나가 있는 사람이 자신의 가족이 한국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의료급여나 이런 거는 받을 수는 있겠죠. 자, 일단 그렇게 여러분들이 참고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신빈민법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늘날의 이 복지적인 그런 이제 정신과 좀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 당시 사람들 기준으로 봤을 때 신빈민법이 자신들을 조금 더 삶을 이롭게 해줄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되었어요? 오히려 더 열악하게 만들어버렸잖아요. 더 억압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이 빈민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신빈민법에 대해서 그 당시 많은 사람들도 심지어 제 밑에 보세요. 네, 거구파들조차도 반대 목소리를 냈단 말이에요. 아, 저건 해도 너무하다고. 저렇게까지 억압시키면 될까? 시대도 바뀌었는데. 그래서 1834년도에 이 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횟수로 따지면 이제 35년, 6년, 7년, 한 3년 가까이 이 법이 적용되고 나니까 아, 이건 너무하다 싶은 생각이 이제 그 사회에 줄을 이루게 된 거예요. 그래서 37년도에 다시 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이 법을 다시 막기 위해서 검토하는 걸로. 이 법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은 이 오늘날의 우리나라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입법기관은 국회입니다. 국회에서 법을 만들었죠. 이 만들었는 법이 지금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다 보면은 아무리 그 당시에 입법기관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만들어진 법이라 하더라도 그 법이 진짜 오늘날의 우리나라 사람의 실정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될까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되겠죠. 아무리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공소시효 한번 보세요. 예전에 사람을 죽여도 일정 기간 안 잡히면은 나중에 공소시효라는 게 지나고 잡히면은 죄가 있어도 처벌을 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인자들이 그런 경우도 있었죠. 살인자가 나중에 일정 기간 안 잡히고 나서는 유가족들은 너무 가슴 아프게 살고 있는데 이 사람 잡혔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처벌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많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소시효라는, 물론 저는 이제 법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공소시효에 대해서 제가 더 뭐 구체적으로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우리 시대에 특히 성범죄자들하고 너무 안 맞잖아, 그렇죠? 예전에는 근데 이 법을 우리나라에도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지금은 안 맞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법에 대해서 이거는 요즘 우리 시대 안 맞으니까 폐지하자 이렇게 폐지도 하잖아요. 근데 그걸 요즘 누가 합니까? 그렇죠? 아무리 합법적으로 만들어진 법이라 하더라도 지금 이거 신빈민법도 보세요. 아무리 1834년대 왕립빈민법위원회를 통해서 만들어진 법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이 시대에 좀 안 맞았다고 이 사람들이 뭐합니까? 특별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이 법을 검토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야 하네요. 그래서 그렇죠. 국회를 통해서 만들어진 법이라 하더라도 시대에 안 맞다 싶으면은 그냥 무조건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누가 또 검사합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이걸 하는 데가 어디냐면은 바로 1988년도에 만들어진, 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죠. 여러분 최근에 공부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우리나라 1988년도에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헌법재판관들도 뭐 대통령을 탄핵시킨다거나, 왜냐면 권력이 너무 큰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합니까? 권력이 너무 큰 사람들, 특히 대통령과 장관과 뭐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을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잘못하면은 이 사람들의 권력을 쉽게 말해서 법으로 조사를 해본 다음 이 사람의 권력을 박탈시킬 수 있는 권한이 이제 어디 있어요? 그렇죠. 1988년도에 만들어진 헌법재판소. 그 헌법재판소 만들기 전에는요, 무법천지였잖아요. 대통령이면은. 그래서 우리나라 군사정권 시절 때는 뭐 그런 양이 컸었죠. 물론 이제 대법원은 우리가 이번에 또 왜 뉴스를 통해서 이 사건이 있었다 보니까 많이 봤잖아요. 뭐 참고로 대법원 우리나라 지금 14명이죠.
대법원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1948년도에 만들어진 거고요.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30년 후인 이제 1988년도에 만들어진 겁니다. 아니 40년 후구나. 그렇게 일단 여러분들이 신빈민법 내용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신빈민법 어떻게 됩니까? 폐지. 죄송해요. 폐지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유지하기로. 이유는 그렇죠. 가진 기득권자들이 자신의 주머니가 열리는 걸 원하지 않았죠. 그렇게 해서 신빈민법에 대해서는 결국 어쩔 수 없이 유지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이어지게 되었죠. 그렇게 봐주시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마지막 신빈민법이 지속되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민간 활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활동은 그 당시 COS와 그리고 우리가 이 인보관 운동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같이 여기서 뭐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잠깐 볼게요. 인보관 운동. 자,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 운동인데 자선조직협회 COS 같은 경우는 중복구호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게 되었다는 거. 그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인보관 운동은 바로 그 당시 세계 최초의 지역사회 복지관이 만들어진 이 토인비올. 토인비올의 가장 큰 특징은 그 당시 빈곤은 이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고 정신적인 문제를 보면서 교육을 통해서 바꿀 수 있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인보관은 그 당시 교육을 통해서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그쵸, 뭐 센터가 필요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또 나와서 이성주의 운동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토인비라는 그러한 분에 의해서 많은 이제 인식 개선 교육과 기타 등등의 문제가 이루어지다가 토인비가 죽잖아요. 이 옥스퍼드 대학교 경제학부 조교수였죠. 이분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분의 뜻을 살려서 만들어진 건물 하나가 이제 토인비올. 이게 지역사회 복지관의 최초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인보관 운동 내용과 그리고 COS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참고로 그 정도는 꼭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렇게 이제 이루어지다가 이제 영국은 이제 신빈민법 시대로 이제 가게 되었고요. 영국이 신빈민법 시대로 이제 가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안 맞죠. 왜 시대는 바뀌어 버렸는데 사람들의 이 인식도 바뀌어 버렸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걸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독일 비스마르크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빌헬름과 함께 영토 전쟁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안정을 시킨 다음 얘도 똑같이 몰려 당근과 정책을 통해서 내놓은 것이 바로 뭐다? 얘들이 사회보험을 내놓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은 우리가 비스마르크의 사회입법이고 우리는 이거를 사회보험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 이 산재보험 그 당시 산업화가 되었으니까 당연히 산재보험을 하려고 했겠죠. 비스마르크가. 산재보험은 여러분들이 네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강제보험, 중앙집중식 통제, 사보험 배제, 국가보조금 지급. 비스마르크가 이 네 개를 기준으로 해서 원칙으로 해서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통과가 안 됩니다. 이렇게 통과돼 버리면 그 당시 가진 자들, 기득권자들이 자신에게 위치도 좁아지게 되고 자신의 권력은 꺾이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주머니는 더 많이 나가야 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당연히 결론적으로는 강제보험과 사회보험, 그러니까 민간보험, 사보험 회사를 배제시키는 거, 이 두 가지만 갖고 통과시키는 걸로 그렇게 해서 반쪽짜리 통과가 되는 그런 이제 뭐 상황이 돼버렸죠. 독일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근데 이거 갖고도 제가 말씀드릴 때 굉장히 많이 싸웠어요. 자 보세요. 제일 첫 번째 줄에 1880년대 이 법이 발의가 됐는데 통과된 거는 보시면은 마지막에 보세요. 1884년도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사회보험이 세계적으로 인류 역사에서 처음 발의된 거는 산재보험이고 하지만 법으로 통과된 거는 의료보험입니다. 다음 페이지 나오죠? 그 의료보험은 장기보험과 단기보험의 차이로 뭐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그런 명칭을 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단기, 장기라는 말을 쓰지는 않았겠죠. 하지만 자신에게 유리한 법을 먼저 통과시키려고 했다는 그런 이유는 있었겠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두 번째 이 발의되었던 의료보험이 먼저 통과가 되면서 얘는 1883년도에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이 됩니다. 그 다음이 두 번째가 84년에 되었던 산재보험이 두 번째가 되고 그리고 연금, 우리나라는 말로 이해하기 쉽게 해서 연금인데 원래는 노령폐질보험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비스마르크가 이제 보험을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거를 보고 있다 보니까 독일이 영국 입장에서 독일이 자기를 안 따라오거든요. 안 따라오고 어떻게 합니까?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빤히 쳐다보니까 자기들보다 더 잘 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뚝심으로 뭘 밀어붙입니까? 그렇죠. 1834년도에 그 만들어진 신비민법을 계속 밀어붙이는 거예요. 언제까지? 독일이 1883년도 물론 갭은 굉장히 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나중에 넘어갔는데 언제 넘어갔냐면은 영국은 물론 이제 사회보험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듯이 자본가들도 싫어합니다. 당연히 싫어할 수밖에 없죠. 안 내도 될 보험을 내야 되는 제도가 만들어졌으니까. 근데 독점기업은 좀 상황은 다르다고 말씀드렸고요. 근데 노동자들은요. 노동자들도 싫어했죠. 왜요? 자기들한테 보험료를 그렇게 걷어가는 거는 굉장히 아니다라고 받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들은 근로자들이 일해서 너네들이 가진 자리에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희생당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보험료를 내야 되냐. 특히 그 당시 보험료는 근로자들이 더 많이 부담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근로자들도 반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이 영국보다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이 독일을 따라가려 하니까 싫은 거예요. 왜요? 사회보험이 메이드 인 독일이기 때문에. 영국과 독일은 사이가 안 좋거든요, 지금요. 안 좋았던 이유는요, 추후에 뭘로 터지게 됩니까? 그렇죠. 1911년도에, 1914년도에는 세계전쟁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잖아요. 우리 2차 세계대전은 더 크게 터지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영국이 안 따라가다가 결국에는 영국도 한계에 부딪히면서 어떻게 합니까? 갑니다. 사회보험으로. 그런데도 사회보험이라 할 때 사회란 말을 안 쓰고 얘들은 국민보험이라는 이름으로 갑니다. 국민보험으로 가서 얘들이 사회보험이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이제 다음 주 우리가 이번 주죠. 그러니까 5월 14일 우리가 수요일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이걸 할 건데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뭐 짧은 시간에 한번 정리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제가 큰 사건들 위주로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수업 내용은 크게 부담 없이 그냥 한번 정리한다 생각하시고 한번 쭉 들어보시고 이제 5월 14일부터 우리가 이제 사회보험 중 영국의 국민보험을 볼 거고요. 영국 끝나고는 굉장히 뭐 국가 차원에서 하는 건 조금 한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미국의 이제 이 사회보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이 베버리지 보호소 관련된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나오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서 복지국가 내용까지 보면은 우리가 아마 종강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사회복지 역사에서 가장 큰 사건을 말하라면은 당연히 구빈법 시대, 그리고 신빈민법 내용, 그리고 사회보험과 그리고 이제 복지국가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되니까 이제 국민보험, 영국의 국민보험과 미국의 이제 사회보험 내용을 보시면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하면 끝날 거야. 아마 그러면 이번 주 주말이나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이제 복지국가 베버리지 보호소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이번 주 수요일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